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을 시작했을 때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학이 내지는 학계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예술계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제도 쪽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할까 교류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3부가 보통 학회들이 이렇게 부를 나누지도 않지만 마지막에는 종합토론 이렇게 해서 질의자 발제자들이 보충 설명하거나 보충 질의하거나 토론하고 그 다음에 청중들께 질문 받아서 또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시간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그것도 하지만 저는 이 기획에서 좀 후원을 해주신 미술관 측하고 뭔가 협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종합토론 시간을 그렇게 말하자면 예술대학하고 예술기관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다른 어떤 이론과 실행을 좀 같이 해보는 모색의 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거창해지면 안 돼서 스몰톡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회장님이 한국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소담화 이렇게 번역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할 건데 우선은 저는 한 가지는 이 학교에 코리아나 미술관 또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우리 학교가 지원을 많이 한 것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코리아나 미술관에 그냥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사람의 큐레이터가 코리아나 미술관의 지난 전시들에 대해서 논문 연구 발표한 것처럼 어떻게 현장과 학계가 이렇게 소위 교류 협력하면서 연구 성과들이나 또 내지는 실행의 어떤 성과들을 보여줄까를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이 초청한 세 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제일 세 번째 앉아 계시는 분이 배나무 선생인데요. 지금 뭐 잠깐만 손이라도 들어주시죠. 네. 이 배나무 선생은 지금 그 코리아나 미술관이 올해부터 좀 진취적으로 시작하는 랩이 있어요. 근데 C랩이라고 하는데 그 C랩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제가 구글, 알고리즘, 에러 그리고 현대예술. 사실 오늘 우리가 디지털 메커니즘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성과가 지금 언제 하죠? 했나요? 10월 28일 토요일 3시에 한답니다. 여러분 꼭 가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배나무 선생의 연구 성과들이 오늘 조금 그 작가들 신승백 작가, 김용훈 작가 두 분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학회에서 조금 지금 학술 논문 말고 좀 더 다른 성과들도 좀 보자고 해서 좀 초대를 했고요. 우선 이분들의 그 20분 정도의 그 작업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는 두 사람이 신승백, 김용훈이라는 팀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훈이고 오늘 발표는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성과라기보다는 우선 저희는 인공지능과 시각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저희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저희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백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저는 시각예술을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에 둘이 만났고 졸업을 하고 2012년부터 팀으로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그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인공지능은 간단히 정의를 하면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기계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능적인 행위 중에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능력,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등등 이런 다양한 하부 분야가 있고 현재 인공지능은 이런 하위 분야로 나눠져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시각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발표해서 용어를 컴퓨터 비전, 컴퓨터 시각, 인공지능 시각 등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눈, 인공지능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로는 이렇게 인쇄된 글자를 자동으로 읽는 것,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내장된 얼굴 인식 기술, 그리고 자동차가 스스로 세계를 보고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무인 자동차의 비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 시각과 컴퓨터 시각을 비교를 하는데 컴퓨터 시각에는 세계의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을 하죠. 인간의 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이 시각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비전 이전의 모든 시각 기술, 안경,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엑스레이 등등 그 모든 기술에는 항상 거기에 인간이 있어서 최종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컴퓨터 비전에서는 여기에 컴퓨터, 이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프로세서인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이것 스스로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은 역사상 최초의 스스로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각은 아직 그 인간 시각의 능력에 못 미치는데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죠. 현재 프로세서의 정보 처리 속도는 인간 뇌의 뉴런의 정보 처리 속도보다 1000만 배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인간 뇌의 크기가 인간 두개골 크기에 제한된 반면 컴퓨터는 도시만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쉽게 수정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하고 쉐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각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까만 원으로 표시된 영역을 우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인간 시각으로 인지 가능한 세계를 녹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시각이 인지 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영역은 인간 시각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 시각만 볼 수 있는 세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작업은 이런 새로운 시각적 영역, 그리고 인간 시각과 컴퓨터 시각의 관계, 그리고 컴퓨터 시각이 인간 시각,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룹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클라우드 페이스라는 작품인데 저희는 그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한 작품을 많이 했어서 실험도 많이 했고, 이건 그중 하나인데 하루는 낚싯대에 이렇게 웹캠을 달고 과자 봉지를 또 옆에 달아가지고 저희 작업실 창문 밖에 뒤틀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 밑에 해당하는 과자 봉지를 보면 얼굴 인식 기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한 몇 시간 두고 보면 이렇게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걸려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얼굴이 아닌 영역, 그 길바닥이나 자동차 일부를 이 얼굴 인식 기술이 잘못 인식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얼굴 인식의 에러는 뭐 저희가 작업할 때마다 항상 골칫거리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하는 어떤 난관이었는데, 하루는 낚싯대를 걷어 올리면서 이 에러를 사용을 해서 그 구름에서 얼굴을 찾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제 구름에 적용을 했더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구름을 찾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 클라우드 페이스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얼굴 인식 기술이 얼굴로 인식한 구름 이미지를 모으는 작품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죠. 테스트는 웹캠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경우에 DSLR 카메라를 사용했고, 이 카메라가 구름을 5초에 한 번씩 찍어서 컴퓨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거기에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찾고,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얼굴 인식 기술의 에러의 결과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러의 결과가 어떤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도 얼굴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게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건 알죠.
이런 인식은 뭐 상상 같은 거로 불러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인간의 시각 현상과 그 인공지능 시각의 에러가 겹치는 영역이 흥미롭죠. 다음 작품 캡처 트윗이라는 작품인데, 트윗은 다들 아실 테고, 캡처는 용어는 모르셔도 경험은 해보셨을 겁니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이렇게 뒤틀린 문자가 나오고 이게 뭔지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로 컴퓨터와 인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스팸 메일을 보낸다든지 다량의 광고글을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 가입을 시키고 소프트웨어, 컴퓨터면 가입을 안 시키고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테스트죠. 여기에는 뒤틀린 문자가 사용되는데 인간 시각은 비교적 뛰어나서 이거를 읽을 수가 있는 반면 컴퓨터 시각은 아직 충분히 발전을 못해서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죠. 저희는 이 캡처 형태의 텍스트가 컴퓨터, 인공지능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을 해서 이거를 인간들 사이에 그 비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하는 기능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의 트위터 메시지를 캡처 형태로 바꿔서 포스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읽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지금 웹 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입력하고 캡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캡처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면 트윗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라가게 되죠. 인간이 인공지능 몰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먼 미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작품을 발표한 2013년 당시는 그 전직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온라인 감시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죠. 그런 대규모 온라인 감시는 인간이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죠. 그렇지만 캡처 트윗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여러분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캡처라는 테스트의 어떤 상징성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는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캡처라는 것 자체가 인간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캡처는 그 최초 1997년 버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하게 변해 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이 계속 발전을 해와서 그 이전 버전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비틀면 우리도 이제 인간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문자를 기반으로 한 캡처는 효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른 형식의 캡처들이 있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많죠. 인공지능이 못하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 과연 인공지능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캡처는 저희가 만든 테스트인데 방금 소개한 캡처라는 게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걸러낸다면, 이거는 컴퓨터만 할 수 있는 일을 사용해서 인간을 걸러냅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얼굴을 찾고 그 영역을 정사각형으로 표시해야 돼요. 혹시 얼굴 보이시는 분? 그래서 얼굴을 찾으시면 인공지능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 얼굴 인식 기술에 적용을 하면 이 보시는 이 여자의 얼굴도 얼굴 인식하고 이 테스트에서도 얼굴 찾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 인공지능 그 얼굴 인식 기술이 갖고 있는 에러의 결과예요. 그렇지만 이 에러는 이 인공지능만 갖고 있죠. 우리는 없죠. 따라서 인간의 오리지널리티 어쩌면 이런 하찮은 인간의 실수에서 찾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아까의 그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컴퓨터 비전이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영역이 훨씬 커지고 그 영역이 인간의 시각 범위를 대부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월등히 넘어선다면 과연 인간이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시각의 가치는 어쩌면 여기, 이 작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저희 다른 작품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20분 동안 한 15분 정도 앞선 그 부분은 일단 신승배 김용민 작가님 작품 볼 수 있는 시간은 저희 하셨던 학회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으면 했었고 앞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두 분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디지털 미디어라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그리고 전시하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아무리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시를 해도 바로 전시 오프닝 당일 한두 시간 만에 이미 과열돼서 다운이 된다거나 에러가 돼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무수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뭔가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그 시스템이나 테크놀로지 기술 그 자체가 가끔 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노출되는 어떤 그런 불안정함이라든가 에러라는 어떤 그런 현상이 그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풍부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연구를 리서치를 해오고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특히 지금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개인적으로 진행해 왔던 리서치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옆에 계신 신승백 김용훈 작가님과 이제 나왔던 담화 프로젝트 이야기들도 포함될 예정인데 그 2005년, 2006년 이후에 구글에서 구글 맵이라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그 플랫폼을 베타 서비스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디지털 기기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폰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아이폰에 탑재된 구글 맵이 그러니까 아이폰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정말 손안의 세상, 그러니까 가상의 그러니까 현실과 평행하게 존재하는 어떤 디지털적으로 구현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흥미를 느끼고 현실과는 다르게 가상의 그 현실을 무한히 그 탐험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상황들을 드러내고 동의해 왔던 작업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가 사이에 있었던 그 바둑 대결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작가분께 드리고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미있는 거는 오늘 소개되진 않았지만 두 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지만 플라워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 인식 알고리즘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에 적용했을 때 그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얼굴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굴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인간의 얼굴이라고 구분해내는 어떤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과 기계가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차이점이 재미있었다면은 플라워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누구나 이것은 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누구나 명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꽃이라는 대상을 변형시키거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꿨을 때 알고리즘이 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오히려 그 질문을 역으로 적용했던 점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알파고를 연구한 그 구글 산하 연구기관에서 알파고 제로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1세대 알파고는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그 연구하는 사람이 알파고한테 입력을 줍니다. 특히 역대 발생했었던 바둑 대결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알파고한테 제공을 하고 알파고가 그런 게임 플레이들을 기존의 인간이 뒀던 게임 플레이와 그리고 매뉴얼이라든가 저널을 통해서 정리된 어떤 그 전략이나 전술을 학습해서 자기만의 방식의 어떤 대국 방법으로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제 이길 때도 있고 간혹 가다가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공개된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그 알파고한테 어떠한 데이터셋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파고 제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와 계속 대국을 하다면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 그렇게 축적된 그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만의 대국을 두는 스타일로 발전이 됐으며 어느 순간부터 그 알파고 제로라는 새로운 알고리즘 스스로 바둑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고 그 철학에 대해서 그런 철학은 되게 놀랍게도 기존의 예를 들면 조세현이라든가 아니면 이창호 구단 같은 그런 정말 오랫동안 대국을 하면서 어느 순간을 넘어섰을 어떤 깨우침의 순간을 아마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 거와 같은 동일한 현상을 이번에 새로 공개된 알파고 제로는 한 40여일 만에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가 100번 대결했을 때 항상 100번 다 이기는 어떤 이러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간혹가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그런 어떤 효율성 데이터 분석과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데이터 처리를 하다가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알고리즘이 스스로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복사된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동시에 같이 자기를 만들어준 알고리즘과 같이 데이터 처리를 해서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굉장히 발전되는 시간이 단시간 안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1년 뒤에는 또 어떤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알고리즘이 개발될지 모르겠죠. 근데 두 작가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아니면 알고리즘이라는 프로세스 자체를 작업에 활용하면서 실험하시는 작가분들이신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미래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 미래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하니까 사실 6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게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작업하시는 작가분들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죠. 인공지능의 미래가 질문인가요? 인공지능의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크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에게 이로울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뭐 파괴하는 이런 형식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있고 전반적인 견해는 2070년 정도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 이내에 초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죠. 초인공지능은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저희의 작업도 어떤 그런 과정의 일부로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질문이어서 답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까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간 현실을 다 대체하고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네, 계속 비관적이라고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예술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신승백 작가의 마지막 얘기가 우리한테 이제 토론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질의 발표 들어가셨던 분들 좀 다시 나와주실래요? 그 나머지 시간을 되게 압축적으로 써서 지금 꼭 6시에 마치지 말고 6시 한 5분 전에 마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저기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자리를 뜨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지금 농담이 아니라 신승백 작가가 얘기한 그러니까 다른 분야들이 이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그 현실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그 부정적인 효과들이 그러면 다른 어느 쪽에서 긍정성을 찾아야 되거나 미래를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술 스스로는 굉장히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거나 비관적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분야는 오히려 예술의 어떤 마지막 가능성을 본다고 하는 약간의 아이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주제여서 지금 우리가 뭐 또 각자가 여기서 고민을 다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들과 질의하신 분들이 다시 자기의 발표나 질의를 환기하는 건 좀 지겨운 일이니까, 그렇죠? 네, 지겨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좀 해방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원하는 식으로 자기가 발표나 질의를 충분히 다 못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더 하시고 아니면 지금 신승백 작가가 던진 것 같은 어떤 화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러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별로 이렇게 심오한 질문 아닐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요. 클라우드 페이스를 만드실 때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인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영화에서는 커다란 역사에서도 범위를 딱 잡아내는데 그런 정도는 혹시
그 클라우드 페이스에 활용했었던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 조금 멍청한 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어떤 에러들을 만든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즐거운 에러라는 건 단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난 기대는 혹시 아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알고리즘을 복사를 한다는 것 자체, 그 시점부터가 특이점인가요? 어떤 거요? 그걸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현선님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클라우드 페이스에는 그 오픈CV라고 하는 오픈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그 공개된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얘의 정확도는 지금까지 널리 사용이 되는 어떤 보편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도 그 빈도가 적다 뿐이지 저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인간도 그 구름에서 얼굴을 찾고 가끔은 저희가 밤에 헛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심리학적 용어도 있어요.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이거는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인간이 진화적 결과로 만들어진 시각적 현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는 것은 사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빨리 인식을 해야 이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더라도 얼굴 같은 거는 빨리 얼굴 인식하는 게 조심을 하는 게 낫잖아요. 실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컴퓨터 비전도 인간 시각처럼 완벽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어떤 환경에 따른 어떤 진화적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자신만의 특성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완벽한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갖게 된 그 판단이고 또 오늘 발표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금 미디어 아트들이 발표한 것들을 가지고도 드는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양면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양면적인 게 양가성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거의 판단 중지 상태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 현상도 타당한 것 같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은데 또 변화의 반대로 보면 그게 오리엔티드 돼 있고 거칠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접한 지금 과학 뉴스의 수준에서는요 거의 이 알고리즘이 그 인간과 동물과 뭐 꽃 이런 거를 거의 다 그 100%에 가깝게 인식해낸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100%라는 것도 굉장히 허수고 환상이지만 그 정도로 인간의 그 분별력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아까 그 김용문 작가가 그 발표한 것들을 봤을 때는 반대로 인간의 눈을 속이는 식의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인식하는 이미지,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인간적인 걸 지향해 가려고 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그거 인간적인 어떤 거를 넘어서서 기술적인 차원들을 막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걸 우리 결국 인간이 상정한 거겠지만 상정해 놨는데 그게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초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초기술적인 것도 아닌. 저야말로 결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신없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신없는 식으로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과학에 대해서든 아니면 산업에 대해서든
막 뭔가 추구해야 된다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두 개의 사례, 인간 눈이 판단할 수 있고 컴퓨터는 안 되는 당신 로봇입니까?를 묻는 그 질문 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계속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는 그거 넘어서 계속 무슨 블록체인도 그렇고 막 자꾸 기술의 위협을 넘어서는 인간적 어떤 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 그냥 이거고 폭탄을 사랑하자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버를 인용했을 때는 주체의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크라우스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그러니까 최덕철 선생님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금 강승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머리를 다 합쳐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신승백 김용훈 작가님께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걸 매체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은 어딘가 그게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김용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화두를 던지셨듯이 그 모든 불가능한 질문들에 위에 예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냐민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술의 진정한 목적은 당대에는 불가능하지만 먼 미래에 대답될 수 있는 요구의 창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순간에 그럼 그 클라우드 페이스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발표하지 못했던 그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 작가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이 매체는 알고리즘입니까? 디지털 기술입니까? 얼굴 인식 기술일까요? 그렇다면은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술이 발생하는 순간은 그 작가님들께서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기술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가지고 연구를 하시다가 어느 날 구름을 봤더니 얘네들이 이것을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더라. 즉 구름의 뉘앙스 다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뒤러가 회화에 대해서인가요? 그 책을 쓰면서 이미지 바이 찬스라고 인간이 어떻게 이미지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까라는 그걸 질문을 하면서 동굴에 있는 원시인들이 동굴 속을 걷다가 동굴 벽에 있는 뭐 이렇게 둥글둥글 덩어리를 보고 저거는 소인데 저거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최첨단의 매체,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그 먼 동대로부터, 먼 원시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한 가지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뭘 지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실은 예술이 어떻게 이런 기술들 안에서 어떤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지만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는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덕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안성기 선생님도 뭔가 좀 최덕철 선생님 논문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 저는 이게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도 기술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심이 되는 건 인간 현존이겠죠. 그리고 그건 인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기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작품 정말 잘 봤고요. 저는 근데 이 논의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인간의 인식이 있고 그 디지털 기계가 인식하는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있고 저는 약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각에 대한 논의, 우리가 시각 딱 바라봤을 때 그게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서 어떤 메커니즘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논의는 진짜 오래 데카르트 시절부터 방화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도 지금 계속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희가 저희의 인식 구조 틀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저희가 만들어낸 그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저의 인식 구조 틀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저희가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그 결과물이 저희가 촉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감각해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방금 최동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작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얼굴을 인식하라고 명령을 때렸는데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게 파열점을 내는 지점에서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됐고 그건 하나의 작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 우리의 인식 체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기술이 알파고가 어떤 우리를 앞설 수 있는가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 틀, 우리의 범위가, 인식 범위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가름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있을 뿐이지, 마치 이게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이제 제가 좌장이니까 자꾸 마이크를 갖게 되는데요. 방금 안성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체로 그런 기조들이 있고 그거에 많이 동의하실 텐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 수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IoT라든가 말 그대로 넓은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그리고 인간의 어떤 현존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뭐 장밋빛 전망은 못 내놓더라도 자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공포스러운 건, 인간의 관점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건 그거 같습니다. 내 능력과 저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의 문제거나, 그러니까 데카르트에서부터 우리가 광학적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 계속 검토해갈 주제일 수 있지만, 미학의 의미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논법으로 세계를, 사물을, 인간을 이해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식의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알파고의 문제인지 딥마인드나 딥러닝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접근법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디지털 인문학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500편을 갖고서 소위 거기에 주로 인용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게 왜 인용되는지 같은 거를 해석하는 거랑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핀란드 대학의 교수들이 한 소위 컴퓨테이셔널 텍스트 마이닝 툴로 하는 거는 결과적인 해석부터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용 범위도.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과감한 노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안미 선생님. 네. 하여튼 여기 제가 앉을 때부터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데요. 아까 왜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10번을 하면 한 2번밖에 못해요. 안 맞아요, 그게.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인가요?
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지금 사회적인 현상 또 그것의 예술적 실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가까이 접하면서 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 어떤 전시라는 것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것의 최종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평가 시스템 안에서 항상 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A라는 전시를 숫자로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몇 점짜리인가 그것을 그 이제 전문용어로 정량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각각의 그 A라는 전시라든가 A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 그 맞는 항목들을 만들고 항목에 맞춰서 이것을 몇 점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환산이 되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근에 제가 간 심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작가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티스트 피 작가 사례비죠. 작가 사례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던 말이잖아요. 다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 부분일 건데 중요한 건 작가 사례비를 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그 포뮬러를 만드는 거죠. 작가가 10명 있으면 1번부터 시작해 10번의 작가들의 각각 얼마의 사례비를 주는가를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맞죠. 그런데도 무슨 엑셀 파일 같은데 이 몇 개 항목을 집어넣으면 이 작가는 그냥 극단적으로 해서 이 전시에서 100만 원을 받고 이 작가는 50만 원을 받는 그 서식이 나와요. 이거는 뭐 굉장한 디지털을 말한다거나 또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했던 포스트 인터넷이나 포스트 온라인에 대한 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런 생각과 또 연계가 되어서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지금 저희 시대에 맞는 그 우리 하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러면 이 흥분이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제가 아까 제 발표에서 살짝 말을 한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에 인터넷 아트, 넷 아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되게 놀랐었어요. 저런 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이게 지금 20년이 안 되어 있는데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이것이 이 포스트 오가닉 컨디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술 실천들이 아까 207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하는 건가요? 타임틀이 좀 그때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또 지금의 시기가 지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종의 그런 뭐 예전에 그 넷아트처럼 취급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4차 산업을 말하면서 그래도 예술만은 남을 것이래요. 근데 그게 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럼 정말 그렇게 예술만이 남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저는 일종의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은 남아줘야지 모든 이 하이 테크놀로지에 관련한 것들이 다 우리를 다 초월하는데 그러다 예술가만은 남아서 어떤 고유한 영역을 지켜줘야지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고 예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거든요. 과연 그것은 정말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면 또 실존에 대한 문제가 될 것도 같고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술 실천들을 그냥 굉장히 놀라면서 따라가면서 감동하면서 흥분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고 좀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산만하게 났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 수준하고 예술 수준, 그 다음에 인식의 수준이나 윤리의 수준들은 계속 불균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갈등하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 사이에서 계속 사실은 우리가 주체이면서도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 굉장히 할 말은 많지만 다른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두 분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미술관의 성과를 발표한다기보다는 그것이 한국 현대미술계에 지금 지나간 시간 동안의 어떤 단칭일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제 발표에서 사실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은 못했는데 써놓은 부분이 뭐냐면 몸에 대해서 우리가 9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천한 몸에서 이제 사이버그 포스트 휴먼 몸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디지털라이즈 되는 몸과 또 아까 작가분들이 얘기했던 식의 그런 컴퓨테이셔널 되는 어떤 상태 속에서 인지의 문제 그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그냥 몸인 것 같은데 학문이 어떻게 이 몸을 이용하거나 이 말은 좀 과격한 말이지만 어뷰즈하거나 남용하거나 하는지 그때 그런 문제들이 좀 생각이 드는데 다행하게도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그런 식의 어떤 전시들이 쭉 있었던 거를 이제 후임 큐레이터들로서 또 선행 전시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기도 하고 분석했잖아요. 근데 두 분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서 저도 계속 좀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그 신승백 김용훈 작가가 이제 발표하신 그 작업하고 연결해서 이제 지금 미술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포스트 온라인 시대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예술이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예술 작업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특징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 캡처 작업, 트위터의 그 캡처 작업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제 인간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그 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 미술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서 그 반안면 기술, 인식 기술을 활용한 그런 어떤 워크숍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안면 인식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지금은 진보되어 있는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좀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여기지만 그게 반대로 또 활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범죄자를 이제 색출하는 데 쓰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CCTV에 촬영된 우리의 얼굴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그 범죄자랑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범죄자의 어떤 그 용의 선상에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런 어떤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나의 어떤 신변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예술로서 푼 사례들이 지금 있고 그거를 또 저희는 활용해서 이제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어떤 미술 기관으로서 그런 예술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런 거를 짚어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술관이라는 게 꼭 전시라는 형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네, 저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C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례들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이 논문을 이제 쓸 때 현재 진행형의 화두 몸이라는 그 서론에서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논문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사실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이라는 이 기획 심포지엄의 주제를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기술이나 어떤 진보된 어떤 최신 기술과 그거에 상응하는 다양한 담론과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자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인공지능이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담론이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인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몸이라는 그 몸이라는 주체에 저희가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술에 있어서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지 그것이 결코 기술의 어떤 진보나 이러한 담론들에 비해서 뭐 소외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참 재미있다는 걸 느꼈고 실제로 2017년 현재 시점에도 지금 뭐 몸에 대한 전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가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역사를 몸으로 쓰다 전시도 있었고 일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공동체 몸, 공동체 리듬 이 전시도 있고 또 이번에 타이포 잔치 타이포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그 타이포라는 것을 몸과 연결시켜서 해석한 것들이 여전히 몸이라는 이슈가 우리가 포스트 온라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큐레이터님들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디지털이 죽인 게 특정한 매체,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 같은 특정한 매체뿐만이 아니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그 신대 시험원 보여주셨듯이 이제 C랩 하신다고 했는데 C랩뿐만이 아니라 미술관뿐만 아니라 C랩과 같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대한 미술관들이 여기 이제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온라인 공간하고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미술관의 미래라든가 뭐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캐릭터들이 감당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해외 유명 미술관들도 현재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하고 현실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미술관 같은 경우는 대중들과 더 친화적으로 전시를 하고 또 요즘에는 워낙 인증샷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하나의 무대처럼 작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SNS나 뭐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서 실제 전시 공간과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아날로그를 동경하거나 아날로그적인 종이책을 찾거나 뭔가 이런 것과 같이 분명히 예술에 있어서도 그러한 지점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서 관객 수가 줄어들고 뭐 디지털로서 그냥 온라인에서 찾아보고 검색해서 아트를 보는 것과 같은 감상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의 감상도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하는 저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에서의 그 공간성이 주는 또 감상의 어떤 방식이나 관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적극 활용하는 전시들이 더 선보여졌을 때 관람객들이 그것을 반응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종이 잡지를 만드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도 뭐 무빙 이미지 박람회라든지 인터넷 친화적인 예술 작품을 도대체 종이 잡지라는 글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이라는 고민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게 저희도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은데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의 차이 때문에 오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매체나 전통적인 종이 잡지나 어떤 전통적인 그 실제하는 그 공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말씀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 매체의 역사와 결합해서 그 또 인터넷 친화적인 것에 어떤 순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젊은 작업들의 경우에 어떤 그런 맥락이 끊어진 채로 아까 강수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유리 안에서 순환하는 듯한 그런 거를 좀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두서없이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플로우에서 지금 이 긴 학회를 그리고 재미도 없는 이 학회를 화내시는군요, 원장님이. 이 학회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는데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발표와 질의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플로어에서 무작위로 마구마구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또 즉석에서 길게 막 뭘 갖춰서 하지 말고 짧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플로어 질의들을 좀 해주시죠. 앞뒤 재지 말고 랜덤 액세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네.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연관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처음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현 선생님께서 미술관의 역할, 디지털화되어 가는 이 이제 순간에서 미술관의 역할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질문하셨고 그리고 분들과의 지금 수업에서도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크라우스의 포스트 미디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발표를 부분에도 이제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것, 디지털화는 이제 또 우리 그게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역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이해가 맞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라우스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개념미술, 설치미술, 관계미술, 해체주의, 그다음에 디지털 아트에 의해서 파괴된 예술의 에로스, 예술의 그 경험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제가 지금 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논문뿐만 아니고 그 전 논문 앞에 두 편의 논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 말을 그냥 맥락 그대로 들어보면은 그렇다면 다시 우리 회화를 다시 살리고 조합을 다시 살리고 디지털을 좀 그만하자 뭐 이런 주장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디지털이라든가 그리고 미술관에서 페이스북의 전환 이런 것들에 새로운 역사적 요구를 우리가 부여하거나 찾아내거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페이스 같은 작업을 단지 디지털적인 작업, 혁명적인 작업, 조각과 회화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생각하지 말고 조각과 회화의 요구가 디지털에 의해서 완성되고 드러나는 그런 작업도 역사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미술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런 변화에 잡지도 마찬가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를 고집하겠다, 미술관을 고집하겠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크라우스의 주장일 수 있지만 제 주장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변화를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보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역사적인 위치를 발견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두 큐레이터와 기자가 답변했을 때 말을 안 하고 이제 플로어로 넘겼는데 성격상 못 참겠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새로운 매체나 기술을 낭만적으로 이해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게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당면한 이거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결코 이 변화나 그 상황들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병종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의 궁극적 어떤 좋은 목적 플러스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정말 세대가 달라져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걸 표현하는 어떤 것들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의사소통이 세대 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정말 차가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종이에 대한 향수라든가 아니면 미술관에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도 존재하고 다른 식의 뉴미디어나 뉴장르도 존재할 거야 라는 태도보다는 저는 거기에 조합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 가방에 계속 저 자극을 하는데 조각조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현상들의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식으로 그림을 짜맞추기도 하고 그 다른 조각들을 완전히 클라우드 베이스 쪽으로 이해하기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는 결국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 하나의 그림이잖아가 아니라는 게 그런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라우스의 논의도 계속 미술 내재적인 차원들 또 예를 들면 어쨌든 제 말도 너무 깁니다. 이렇게 끊을게요. 네, 저기 또 질의해 주시죠. 네, 저기 제가 기억하는 한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미술비평하시죠. 네, 저분에게 질의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마이크 안 나와서. 우리의 기술 수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누군지 소개를 해주시면 여기 분들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술평론을 하게 된 안진국입니다. 같은 선상에 논의를 하자면 지금 아날로그의 획이라든가 아날로그 전복이라는 그런 형태의 시대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LP 세대가 아닌 세대들이 지금 현재 힙하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계급적으로 우리가 또 우월하다는 차원에서 예전 것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어떤 신분의 격차들을 나타내는 형태들이 지금 신세대에서 보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봤던 클래식이라든가 어떤 예전 장르들이 현대에 와서 어떤 계급화되는 어떤 형태로 다시 소환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미술관이라든가 잡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전엔 대중적이었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어떤 상승 계급, 위쪽 계급에서 전유하는 어떤 형태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게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미래 세대도 연장되는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인데
블랙박스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기계어가 자신의 기계어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바꿔버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디어 아트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원래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형식 논리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단계씩 따라가면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파고를 비롯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사실은 그걸 폐기하고 이제 우리 두뇌를 모방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왜 갑자기 배가 고프고 왜 갑자기 막 이거 하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 못 하잖아요. 지식이 이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사실 잘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냥 제 생각은 어차피 제가 왜 이런 결정하는지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설명 못 하는데 어쨌든 제 두뇌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알고리즘하고도 같이 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마지막 얘기 굉장히 멋지네요. 내 두뇌와 함께 살기. 저기 또 질문하신 네 유현주 선생님 저기 네 들리나요? 포스트 온라인 시대 예술을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못 듣고 그 최종철 선생님 하시는 그 중간 정도에 들어와서 들으면서 그 포스트 온라인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좀 선명해지는 게 포스트 온라인이 그 온라인 이유가 아니 애프터라기보다는 어바웃이라는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온라인 시대 이후에 그리고 또 계속되는 온라인과의 어떤 마찰, 긴장 또는 아날로그로 향하려는 반동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두고 제가 이제 그 강수민 선생님의 어떤 비판적인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어떤 예술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여주신 몇 가지 작품들 중에 인상적으로 남는 게 이제 알리스의 작품하고 또 베니스에서 있었던 그 파우스트 작품인데요. 그 알리스의 경우를 들어서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떤 수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수행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하나는 베니스와 카세를 저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 베니스에서 본 그 파우스트라는 그 전시가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퍼포먼스는 보지 못했고 아까 잠깐 그걸 통해서 봤고 장소에 가서 독일관에 가서 그 유리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속품들 디지털 기기들을 보고 느꼈던 거는 그것이 아마 퍼포먼스를 했다면 굉장히 그 온라인 시대의 어떤 고립된 사람들의 원자화된 그런 모습들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그런 맥락일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리스의 그런 수행성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제기들이 온라인 시대, 애프터 온라인,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에 대한 어떤 굉장히 흘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베니스와 카셀에서 보여지는 특히 이제 파우스트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의 어떤 전시 담론들이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알리스와 같은 어떤 그 예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온라인 시대의 온라인 시대 자체를 아까 뭐 나쁜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전반적인 온라인 시대의 부작용들을 비판적인 담론으로 끌어안고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는 왜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시각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물론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단절되고 있고 이미지의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어떤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이 저로서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들은 너무 많은데요. 그냥 여기서 일단 끊고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 희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영세주의의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세주의의 조직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길게 답변을 못해서 참 아쉽네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프란시스 알리스의 경우를 그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알리스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기회시장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아티스트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내 작업과 배리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논문에서 연구하고 있는 범위는 뭐냐면 아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회를, 그런 경제 구조를, 아니면 소위 오디션으로 서바이브하는 현실 사회를 표상하거나 재현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성찰해주는 걸로 충분한가의 문제였어요. 예술 기능이.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프란시스 알리스 같은 접근법들이 되게 나이바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작가가 실질적으로 얻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안네 임호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임호프의 경우는 그 작품 내재적으로 들어가서 비추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코모디티입니다. 디지털 상품 사회. 그리고 거기에 영 제너레이션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는 수용되는가의 문제였어요. 알리스하고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어떻게 수용이 되냐면 안네 임호프의 작업은 퍼포먼스잖아요. 그리고 5시간이 러닝타임이거든요. 실제로는. 선생님도 가셨는데 못 봤잖아요. 저도 거기 앞에서 사운드만 바깥에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만 보고요. 근데 다 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생성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센터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근데 그 컨디션에서 비추고 있는 거랑 임호프의 작업은 상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랑 거기서 비추고 이 작품이 수용되는 맥락이 클라인병처럼 안팎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작품이 좋다 안 좋다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논문을 쓸 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사회와 기술과 이 컨디션 속에서 유의미한가?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의 얘기였었어요. 답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금빛내 선수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네, 사실은 저희 류현주 선생님의 개명 질문하고 관련해서 처음부터 내가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이라는 이 기획명부터 굉장히 좀 의문이 들면서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포즈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고, 마지막에
강수빈 선생님이 왜 포스트 온라인을 썼는가 이제 좀 맞춰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강수빈 선생님 논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뭉뚱그리지 않고 포스트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써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 강주 비엔날 때 여섯 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드러내셨고, 또 이제 최종철 선생님 논문 보면은 2014년에 이미 유사 개념인 포스트 디지털 단체가 이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그 온라인 시대는 어땠고 지금 우리가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규정한다면은 과연 그때랑 커다란 변별점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트란 말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붙임으로 해서 이후 세대의 어떤 권한들과 뺏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온라인, 디지털, 사이버, 컴퓨터가 전제되어야지만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 얘기할 때 또 웹 2.0, 웹 3.0, 또는 뭐 이렇게 3G, 4G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를 줘서 특성을 짓긴 하지만 이렇게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포스트가 온라인 이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을 벗어난 탈 온라인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강윤 선생님 논문에도 이제 그런 개념들이 했지만 최종철 선생님께 발언을 이제 강윤 선생님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보완해서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쭉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2부의 포스트 온라인과 현대미술 신체를 다뤘던 전시회는 포스트 온라인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에서 이건 조금 이 전체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과 무엇이 맞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나중에 수긍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연구가 추구하는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이 아날로그적 기술들의 이 온라인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탈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과 계속 가면서도 그러니까 지향점은 아날로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죠 음반이라든지 이렇게 CD가 아닌 이전의 어떤 LP판 이런 어떤 회기들도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를 버리지 않고서는 종이책과 뭐 온라인 뉴스가 같이 가고 또 박물관과 온라인 미술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를 너무 함부로 재단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쭉 이 기획 스포좀 들으면서 포스트를 아까 뭐 포스트를 역사성 매기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함부로 우리 포스트 온라인이라는 걸 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히려 가둬두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꼭 이런 학회에서 포스트에 관련된 학회에서 꼭 필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포스트 관련 논문 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1년 전인가 뭐 포스트의 뭐 사회학적 의미, 뭐 정치적 의미 이런 걸로 한번 심포지엄을 한번 열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냥 그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그 발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론에서 자꾸 이제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스트 온라인, 포스트 디지털,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다 이제 대동소이한 올라가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디지털 혁명이다라는 말이 맥혔을 시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디지털 정말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반대적인 현상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이제 포스트성의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제가 그 얼마 전에 읽은 뭐 IT 관련 기사 중에 이 셀폰 앱에 뭐죠? 이렇게 찰칵 찍으면은 그 옛날 그 일회용 카메라처럼 나오는 그런 앱이 있었는데요. 원래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그 용어는 음악 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음악가들이 원래
그 디지털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박명수 뭐 떠나떠나 하는 거. 그게 이제 EDM 그 특징이 뭐냐면은 소리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의 시니사이저로 모든 음을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상해가지고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어쿠스틱한 악기의 소리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뭐 자동이라든가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옛날 음악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요. 그런 이제 징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징후들을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포스트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포스트에 대한 역사는 그런 것이고요. 마무리로 그런 지적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금프림레이렴 선생님과는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저도 좀 다른 분들이 다 들은 상황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역사적 구분어로서 포스트를 쓰는 것과 이 세대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걸 쪼개내는 건 어느 쪽이 더 다음 세대를 위한 걸까라고 할 때 저는 기존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이든 아니면 반성이든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포스트를 붙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은 포스트 온라인이든 포스트 트루스는 사실 그 의미망 자체가 굉장히 진동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무엇이 포스트를 붙이는 것이 상당히 우회적인 방식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함부로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심지어는 박쥐 같은 태도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방금 최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굳이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지만 그 기술력이 비슷하거나 디바이스가 비슷하게 계속 쓰고 있잖아라는 관점이 저는 매우 위험하다는 게 이 논문의 기조였습니다. 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더 이상 그 해방적 기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시간이 막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너무 긴 얘기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마지막 한 분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쿨하게 끝낼까요? 네. 김지은 뭐예요? 네. 아니, 근데 다른 말씀을 안. 네, 김지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김지훈 선생님. 저랑 만나서 안 돼요? 자기 전에 뜬금없이 찾아주시죠. 모르겠네요. 네. 저는 뜬금없이 와가지고 발표해 보니까 제가 저번 11월에 아트앤컬처에서 저 총격받아서 어쩌다 그냥 되게 급하게 쓴 줄거가 저번 대전도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되게 급하게 썼는데 그래도 좋은 소스로 쓰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인용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크라우스 포스트 멘츠에 대한 또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역사하기는 너무 길죠. 그래서 얘기 흥미롭게 들어서 오늘 제가 연구한 토픽하고 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찾아보게 됐고 좋은 발표들 잘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사실 이게 되게 여러 레이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포스트 인터넷과 디지털 이게 나온 게 사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현대 미술, 어떤 동시대 미술이라는 어떤 이 제도적인 혹은 이 실천적인 어떤 미학적인 영역으로 이 디지털이 들어왔을 때 다루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표현한 어떤 용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오늘 얘기해서 안 나왔지만 90년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디지털 아트로서 우리가 분류를 했었고, 그런 디지털 아트라는 것이 추구했었던 어떤 디지털의 어떤 특정성,
뭐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타입인데 한편은 어떻게 전통적인 예술을 디지털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한편은 어떻게 이제 디지털로 환원될,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환원될 수 없는 디지털 자체의 어떤 표현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고유성을 찾을 것인가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어떤 양가적인 태도로 이제 그 정립됐었던 이 실천됐었던 그런 디지털 아트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연 디지털 아트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어떤 이제 생활 방식, 어떤 디지털의 어떤 주체성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될 때 이제 어떤 그 예술적 창작의 문제 혹은 이제 어떤 예술과 비예술 구분의 문제라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또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과 그리고 뉴미디어 아트라는 두 개의 사실은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공모 관계의 어떤 이제 코레스폰던스가 발견되지만 사실은 서로 오랫동안 이제 배척해 있었던 그 두 개의 장이 어떻게 이제 이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용어 속에서 서로 이제 이 협상이 되어 왔는가, 다시 어떻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문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런 식의 어떤 용어들에 대한 어떤 역사화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어떤 장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여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부터 학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코멘트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의 관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학회를 듣고 계시고 그런데 짧게 뭔가 코멘트라든가 특히 큐레이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연구 성과를 발휘했으니까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작년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 연말쯤에 강수빈 선생님께서 학회 주제를 말씀을 하시고 학회와 미술관이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미술관에서 쭉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여러 전시를 진행해 왔었고 또 주력해서 했었던 큐레이터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퍼포먼스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큐레이터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는 새로운 친구들이 저희 미술관에 계속 나아가는 그 방향을 같이 이해하고 이전의 작업들을 좀 더 연구를 심화를 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수빈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학회 초대해 주셔서 저로서는 덥석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발표하느라고 저희 새로운 큐레이터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